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킬 시작합니다. 네, 관심이었던 이 말 세필값 34억 원을 포함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액은 50억 원이 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2심도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주요 내용인데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하급심 판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오늘 판단에 대한 주목도가 높습니다. 잠시 뒤 법리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굵직한 뉴스가 여럿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세필은 뇌물이 맞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말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2심 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삼성이 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과 연관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적용되는 뇌물 공여의 규모는 2심에서 인정된 36억 원에 50여억 원이 추가로 더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인 오늘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줬던 지도교수가 부산의료원장이 되는 과정에 오 시장을 통한 조 후보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인데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과 관련해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비용과 보건복지 노동 예산과 국방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비선 시스를 해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최순실 씨 2심 재판을 모두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핵심 쟁점들은 뇌물로 인정됐는데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뇌물액이 50억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도 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대법원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급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랑 분리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인데요. 하급심에서 이 뇌물죄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없다며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뇌물에 대한 쟁점도 있었는데 이 대법원이 이 부분도 명확히 했죠? 네, 먼저 삼성 측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에 대해 대법원은 말값 자체가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에서 최 씨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뇌물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만 받았다면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삼성의 말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고 말이 죽더라도 삼성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삼성과 최 씨 사이 의사합치도 있었던 만큼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 사용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 그 자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강희경 기자, 그리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됐던 16억 원, 이 부분도 뇌물로 인정이 됐죠? 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 중 하나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있었느냐 이건데요. 대법원은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됐다고 보고 제3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결국 이재용 부회장 뇌물 액수가 5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파기환송심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네, 결국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 가운데 50억 원 정도가 추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뇌물액 그리고 그에 따른 횡령 액수도 파기환송심에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횡령액은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만큼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최순실 씨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낸 것이어서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현장에서 강희경 기자가 전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해줬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오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34억 원 상당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직접 보시죠. 피고인 최서원이 삼성전자의 말들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최서원이 말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의 잘못으로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삼성전자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네,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으로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른바 승계 작업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승계 작업과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고 내용 직접 보시죠.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 작업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계 작업은 그에 관한 전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세필값에 대한 부분, 또 삼성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부분에 대한 대법원장의 설명을 직접 들으셨는데 이렇게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을 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삼성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이재용 부회장 집무실이 있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판결 전에도 여러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당히 불리한 판결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삼성전자 측 곧바로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던 게 사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대법원이 2심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면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벗어나 경영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또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뇌물액이 늘어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재계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한 대목 한 대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모두에 대해서 2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 대법원 선고 내용과 향후 정치권 파장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손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여러 대목 가운데서도 3명별로 이제 나눠서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가장 좀 눈길을 끌고 있죠. 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그러니까 최서원은 최순실로 저희가 명칭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항소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엇갈리는 두 항소심 판결 중에 어떤 판결을 유지할지 굉장히 대법원 판결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의 판결 내용을 대체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 2심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말 소유권, 말 소유 3마리에 대한 가액 자체의 뇌물 가액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네. 아울러서는 부정한 청탁, 경영권 승계가 없었다라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그 당시에 개별적,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개별 현안에 대한 대가 관계도 인정이 됐다라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패라는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결탁해서 뇌물수수가 인정된 부분은 기본적인 판단은 유지하면서 네. 개별적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절차 위법이 있었다. 그리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일부 무죄, 강요죄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있다. 그리고 가장 그 많이 맡긴 이재용 부회장 사건 같은 경우는 뇌물 액수가 50억이 증액되는 파기환송 재판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자체에 대한 큰 틀의 어떤 판단은 유지하지만 개별적인 말씀하신 뇌물 부분이라든지 경영권 승계 작업 같은 부분은 좀 판단이 달라졌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자세히 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교수님, 이게 지금 보면 의혹 제기 3년 만이고 네. 재판에 올라간 지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과거든요. 4개월 만에 네, 나온 결과죠.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제 기억에 2016년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2016년도 10월 29일부터 이제 촛불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 2016년도 늦가을부터
2017년도 봄까지 계속된 촛불 집회 속에서 어쨌든 12월 9일 날 탄핵이 의결되고 네. 다음에 2017년도 3월 10일 날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오던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있었어요. 헌정사상. 헌정사상 초유죠. 예. 현직 대통령이 예. 파면됐던 거는 탄핵이 의결된 적은 있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 파면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초인가요? 첫 선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2년 4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다시 이제 2심으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서 기본적으로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사용했던 거죠. 권력을 사유화했던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그것이 국정농단으로 연결됐고 네. 그런 오랜 지난한 그 시간이 있었어요. 여전히 뭐 그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하라는 뭐 그런 주장하는 일부 이제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도 이제 대단원에 막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고등법원 2심에서 다시 이제 판결이 나와야 되니까. 또 하나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그 뭐 코아 스포츠라든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이것도 네. 전부 이제 뇌물로 인정돼서 이제 파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다시 말하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결탁, 이른바 정경유착의 고리를 어쨌든 이 국정농단 재판으로 네. 끊어낼 수 있는지 이거 관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다시 또 수감되면 뭐 경제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뭐 전망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쨌든 부패의 고리라든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유착되는 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도려내지 않으면 전 장기적으로 봐서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건 우리가 이제 감내해야 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네. 국정농단 사건의 상징성을 내세우며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그렇습니다. 판단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의 뭐 재판 과정 그리고 판결 내용까지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하급심 판단이 조금 엇갈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앞서는 2심 재판부의 대체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재판 내용을 그대로 좀 인정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판단도 하셨는데 오늘 주요 혐의별로 어떤 부분이 좀 달랐었고 어떤 부분을 따랐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말 3마리 자체를 뇌물 액수를 볼 것이냐 아니면 빌려줬다고 봐서 사용료가 뇌물이냐 이게 네. 이제 하급심에서 굉장히 엇갈렸다라고 보이는데요.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네. 소유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가액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사건에서 말 3마리의 가액이 34억 원이라고 이제 특정이 돼 있는데 네. 이 34억 전체가 뇌물이다. 왜냐하면 전후 경위를 살펴봤을 때 소유 명의와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나도 삼성에게 소유권이 있었다고 삼성 측은 일관되게 주장을 했지만 전후 과정을 보니까 최순실 씨가 모든 실질적인 사용, 이익 그리고 처분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사의 일치가 그 박상진과 같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근거로는 삼성 측에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자 네. 최순실 씨가 윗선에서는 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 계약을 요구하느냐고 화를 냈다라는 것이고 문자 메시지로 박상진으로부터 그럼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을 교환 계약을 통해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사실 말을 바꿔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상식에 기초하면 네. 최순실 씨가 삼성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바꿔왔다라는 것은 처분 권한까지 최순실 씨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기초로 해서 네. 이 말 3마리 34억 원 실질적으로 삼성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순실 씨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말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말 가액 전체 34억 원이 뇌물 액수로 돼야 된다 이런 판단이 일어난 것이고요. 네. 하급심에서 또 달랐던 것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네.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있었다 그런 현안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경영권 부분도 또 잠시 뒤에 조금 더 깊이 여쭤보기로 하고 앞서 그 뇌물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강요죄가 인정이 안 된다는 판단과 좀 맞물려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요 부분은 네. 이제 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사건 중에 강요해서 돈을 받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그러니까 해악의 고지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누구한테 두렵게 해서 너한테 신상의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해서 해악의 고지를 했을 경우 이 협박이 성립이 되는데 전후 경위 그리고 이 행위자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호작용이라든가
경력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협박으로 공포심으로 이 재단 출연금을 출연했다라기보다는 다른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협박이 해악의 고지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 출연금 일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이 네. 부분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느냐, 네. 뭐 직접 증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내용에 한번 대해서는 최 교수님한테 예, 먼저 이 업무 수첩의 증거 능력이 왜 좀 판단해서 예. 중요했던 건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안종범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꼼꼼히 더 적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 능력으로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인데 예. 지금 이제 파기환송한다는 얘기는 그 안종범 경제수석의 그 메모에 있었던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일단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다시 파기환송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제 안종범 경제수석의 그 당시 대통령의 지시받은 사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 관련된 문제가 지금 판단이 다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 어떤 포괄적 승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인식을 공유했다라는 판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뇌물로 인정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판단 근거에는 그 당시에 경제수석의 그 메모, 어떤 그 지시가 적힌 거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또 법리적인 해석도 좀 그러니까 안종범 해주시죠. 수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네. 그 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듣고 이걸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그 수첩 자체가 모두 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는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지만 총수들과 들은 내용을 들어서 전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전문 증거라고 해서 남이 한테 들은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힌 게 아니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 총수들과 독대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이 뇌물죄에서 청탁 부분을 인정하는데 굉장한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독대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가라든가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면 이 뇌물에서 부정한 청탁과 개별 어떤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굉장히 수월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은 부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거는 기존 판례상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사항은 이 업무 수첩에 내온 독대 내용이 기재된 것들을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승계라는 그 당시의 지배권 강화에 대한 개별 대가 관계가 있었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업무 수첩 없이도 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대가 관계를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쟁점 중 하나로 또 짚어주셨던 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50억 원 정도가 뇌물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다음 파기환송심의 어떤 상고 부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50억이라는 가치가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갖냐면 뇌물공여죄 같은 경우는 그게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과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뇌물을 회사 자금으로 횡령해서 줬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 액수가 동등하게 횡령죄의 액수로도 똑같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횡령죄가 50억이 넘느냐 안 같은 넘느냐에 돈 따라서 50억이라도 뇌물로도 볼 수 있지만 회사로도 대입을 하면 횡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상상적 말씀이군요. 경합이라고 하죠. 예. 하나의 행동이 두 가지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뇌물 네. 공여와 횡령. 근데 이 횡령 액수가 50억이 넘으면 법정형 최저한이 이제 3년 이상이 되다 보니 네.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도 횡령죄의 양형 기준이 50억을 초과하면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기본 양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기본 양형 최저한이 4년이라고 한다면 네.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징역 3년이 선고돼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전혀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뇌물 액수와 횡령 액수가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종전보다는 매우 낮아졌다. 이런 그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정한 청탁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 사건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자, 경영권 승계 관련한 좀 재판부의 설명도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그 당시에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을
토대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고 넉넉하게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고요. 네.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 어떤 청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대가 관계, 업무상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우리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승계 작업이라는 어떤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판결 내용 중에 공동정범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뭐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뇌물을 수수했을 때에 그 어떤 관계에 따라서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그 부분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까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그 경영권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 제일모직과 삼성전자의 그 이제 비율, 예. 그 삼성전자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한테 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국민연금을 이제 그 국민들이 맡겨놓은 돈을 잘못했다라는 그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과 관련되는 건데 지금 이제 앞서 잘 설명한 것처럼 네. 아무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네. 또 두 사람이 인식을 공유했고 그런 부분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16억 예. 이것과 말 3마리에 대한 거 이건 다 뇌물로 이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네. 이제 파기환송한 건데 그러니까 뇌물이 확 늘어난 거죠. 5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로 나오긴 저도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이하 내야지 집행유예가 가능한 건데 이런 네. 상황이라면 뇌물액이 50억으로 늘어났는데 5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네. 집행유예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금 된다면 알려진 것만 놓고 보면 거의 86억 이상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네.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집행유예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2심 가서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수감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을 네. 것 같기도 해요. 네, 삼성 승계 작업이 대통령에 대한 청탁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라는 판단은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삼성이라는 기업은 최소의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최소의 예. 비용으로 지배권을 강화해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어떤 현안과 목적이 뚜렷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미래의 전략실을 토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고 직접적인 그 어떤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움 줄 것을 기대한 사람이 공무원은 아니나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 3마리에 34억 원을 제공해서 이 목적을 실현하고 도움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대가관계 하에서 이런 뇌물 사건, 뇌물 공여를 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이제 대법원의 취지이고요. 네. 포괄적이든 개별적이든 이 현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런 대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인 대통령에게 또는 대통령과 공동한 그 신분관계를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최순실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라는 것은 뇌물죄가 성립하고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충분하다라는 게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연관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의 최종 사실 판단은 그런 승계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각각 구치소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또 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재판을 거부하는 건데 예. 그 재판을 거부한다는 건 어쨌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 절차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친박 세력들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 네. 그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이 다시 2심으로 가서 다시 이제 어떤 판결이 내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뭐 사면 얘기도 가끔 나오잖아요. 네. 내년 총선과 관련시켜서. 근데 사면을 얘기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형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지 뭐 사면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상정해서 과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모든 걸 거부하고 있고 사법적으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네. 보수 대통합에 이런 관점에서 불편점이 있을 것 같고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가 어떻게 작동되냐에 따라서 형이 예.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수가 분열되면 사실 여권으로서 유리하게 될 것이고 반대 경우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단순히 재판 절차만 끝난 문제가 아니다. 이 네. 부분이 점점 이제 시간이 가고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낼지 안 낼지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판결이 나온 직후에 낼 네, 가능성은 그 낮아 시간이- 보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이를테면 재판 보이콧은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렇게 대법 판결에 피고인이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은 출석을 해야죠.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 있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지만 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 없이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정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사법부에 대한 어떤 독립 그리고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인한테 불리한데 그 판결마저 부인하는 것은 본인이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어떤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재판부가 뭔가를 잘못해서 또는 다른 의도로 불리하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떤 민주사회의 어떤 질서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최순실 씨가 또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모든 일을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본적인 어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숙한 어떤 민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대법원 판단이 또 이번이 확정이 아닙니다. 파기환송이 됐다는 거는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요. 2심에서 판단을 받은 거에 대해서 또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불복하면 제3고심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판단에 대해서 유불리에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또 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네,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지금 손 변호사가 최순실 씨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 씨 변호인이 포퓰리즘에 편승한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입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과거에 독재 정권 때 네. 사법살인 이런 것도 있었죠. 인혁당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데 1970년도에 네. 그럴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 사회가 정치 불신이라든지 여러 사회적인 여러 대립도 있고 진영 간의 가파른 갈등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요. 네. 법원을 그렇게 특별한 근거 없이 그걸 파퓰리즘에 근거했다. 그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법률에 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내린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 사회가 법원까지 그렇게 무슨 파퓰리즘에 따라서 움직인다. 저는 그건 0.1%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 봅니다. 그건 네. 최순실 씨 측이 자신들의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반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앞서 파기환송심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파기환송심도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수개월이라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그거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향후 최종까지는 1년 이상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네. 그 기존의 2심 판결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보통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내린 법리적인 판단을 거의 대부분 존중하기 때문에 결론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이제 양형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좀 저희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인재 변호
변호사가 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뇌물 공여죄 인정한 것이 다소 아쉽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이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이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파기환송해서 다시 재판이 열린다면 좀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말 세 마리 때문에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경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이라는 기업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을 했는데 그게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돈 같은 거는 굉장히 쉽죠. 그게 아니라 말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인데요. 말에 대한 어떤 구입 대금 34억이 뇌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렌트비라고 하죠. 네. 그 사용이익 그것만 제공을 했는지가 지금 굉장히 1, 2심 또는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이 달랐던 것인데 파기환송심에서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본적인 일반 상식상 이 말을 빌려준 금액이 뇌물이냐 실질적으로 처분 권한이 모두 넘어갔으면 그 말을 살 수 있는 그 돈이 뇌물이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대법원에서 설시한 기준이 좀 경험치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크게 결론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피고인도 정당하게 방어권을 다시 한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좀 성숙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 합병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호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삼성에서는 줄곧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다. 분식회계의 필요성도 없었고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도 없었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 대법원 사건이 연결된다고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종심이 경영권 승계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은 이재용 그 피의자 피고인 측에게는 불리한 사실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방어가 앞으로 변론이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도 분식회계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 뭐 국회나 정가에선 조국 후보 청문회 전국으로 지금 뭐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현장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은 잘 이 스튜디오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반응할지도 한번 예상해 보겠고 좀 큰 틀에서 총선 앞두고 보수 진영의 움직임까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말입니까? 글쎄요, 조국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는 일단 뭐 아니 조국 후보자 청문회 때문에 이제 국회가 아직 어떤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판결 관련해서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이 이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 근데 앞서 손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형이 확정됐는데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거잖아요. 지금 2심으로 다시 간 다음에 다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상고라든지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정치권의 여러 계산들이 있을 거예요. 여나 야나. 그러나 아무튼 사법 절차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구체화되려면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이 내년 4월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어쨌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지 뭐 사면에 대한 얘기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탄핵에 대한 그 보수 진영의 생각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대 통합에. 지금 보수대 통합에 상당히 그 원희룡 제주지사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뭔가 통합을 이뤄내려면 한국당도 이 탄핵에 대해서 말이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전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꾸 아까 최순실 그 피고인 측처럼 이게 무슨 파퓰리즘이다 이런 식의 인식 그런 인식이 존재하는 한 저는 보수 대통합 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면 오히려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일치된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데 그 당시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이 정리 안 되고 어떻게 통합이 논의될 수가 있겠어요? 전 그러면서 볼 때 지금 한국당이 선거를 의식한다면은 선거 승리를 당연히 생각할 텐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헌법, 국민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참여, 그때 집권 세력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뭘 앞으로 나아간다 그럽니까? 전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때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작동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내용 오늘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본이 어제부터 백색 국가 배제 조치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부당한 경제 보복을 말바꾸기로 합리화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정직해야 한다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내년엔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함으로써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해놓고도 오히려 우리 정부가 신뢰를 위반하고 경제와 안보를 연계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을 겨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그릇된 자세도 지적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가 일본 때문에 불행을 겪은 건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한 번의 반성이나 합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과거를 진솔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자세를 통해 이웃 국가들과 화해한 점을 새기라고 충고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경기 하강, 미중 무역 분쟁에다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는 내년도 예산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며 예산 심사를 진행할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그런데 한일 갈등과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양측에 그러니까 한일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는 우리 정부 자제에도 당부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거론하며 한일 두 나라의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 갈등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한일 두 나라 장관에게 표시했고 갈등을 해결하라고 권고도 촉구도 했다는 겁니다. I am a half glass full person as well. I'm hopeful that they'll get beyond this because as I articulated to them, 북한과 중국 등 공동의 위협이 있는 만큼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차관보도 한일이 불화할 때 유일한 승자는 경쟁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추가 불만 표출이 아닌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갖는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연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The bilateral alliance with both of these countries is important to us, and deeper trilateral cooperation has allowed our three countries to take on the most challenging national security issues since World War II.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미국 측에 자제를 당부한 지 하루 만에 또 공개적인 언급이 나온 셈입니다. 이에 대해 조윤재 주미대사는 미국으로서는 기존 입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측이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두고 고심하였던 이유도 이러한 미측 입장을 고려하기 위한 때문이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에는 미국의 불만이 우리 정부에만 향했지만 해법을 두고는 한일 두 나라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처음으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오늘 낮 방한했습니다. 가나스기 국장은 오늘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만나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일본 측의 조치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외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문화장관회의가 오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은 오늘 오후 송도 컨벤시아에서 만나 문화 분야 민간교류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회의 앞서 한일 양자 회의가 생산적이고 좋은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일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을 한 건데요. 한번 현장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면 증인 참고인은 언제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자, 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구성과 관련하여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일가의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을 한 건데 신청이 수용이 되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가 의결할 때까지 최장 90일 동안은 법사위 차원의 표결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인사청문회를 열려면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인사청문 계획서 등을 채택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증인 채택을 못할 경우 다음 달 3일, 다음 주죠. 청문회 증인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줬던 지도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오 시장의 연결고리가 됐는지 살펴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검찰이 이번엔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집무실은 이틀 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지만 오 시장 측이 참관을 요구하면서 중단됐고 일정 협의 뒤 검찰이 다시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은
2차례 유급을 받은 조 후보자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줬습니다. 앞서 부산시청과 부산의료원 등에서 원장 임명 당시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압수한 검찰은 조만간 노 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부산 의전원장의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조 후보자 주변 압수수색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억 원 넘게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가족펀드라고 알려진 이 사모펀드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함께 투자처 발굴 등 펀드 운용에 조 후보자 가족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사모펀드 운영사가 상장사 등을 이용한 우회 상장을 통해 대규모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이 파악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지만 오촌 조카 등 핵심 관계자 3명이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관련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여권의 반발이 거셀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통령 발언은 한 달여 만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호가 처음 겨냥한 살아있는 권력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상징이자 정권 실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도 사후 통보받을 정도로 철통 보안 속에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압수수색 당일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가족 출국 금지 사실과 압수수색 때 확보한 문건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지도부 발언과 공식 논평 등을 통해 검찰 성토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피의 사실 공표, 이러한 법 위반, 이것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행위였습니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다시 재현해 보는 듯합니다.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지난 2009년 언론 매체는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강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 몰래 1억 원짜리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파문은 커졌고 보도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서거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한 인물은 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임채진 검찰총장. 여당 내부에선 검찰이 이번에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언론에 확인 안 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별건 수사, 그다음에 수사정보 유출 등과 같은 그런 잘못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권의 반발은 특히 조 후보자마저 꺾이면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비판 수위가 높아질 경우 문 대통령이 파격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힘을 실어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증인 채택을 표결에 붙이자고 하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로 맞서면서 다음 달 2일과 3일 인사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 후보자 증인 채택 문제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 국회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후 2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이 결론도 내지 못하고 1시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 조금 전 오후 4시 10분쯤 다시 열린 회의를 끝으로 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최종 산회했습니다.
줄곧 민주당은 가족은 절대 받을 수 없다. 한국당은 가족이 의혹의 중심이라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여야 협상 난항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안을 상임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사위원 참석 인원이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에 바른미래당 2명인 만큼 이 표대결에서 불리할 수 있다 판단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요청하며 이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정개특위 때와 마찬가지로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고 이 기간 표결이 어려워집니다. 이 안건조정위 위원장이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몫이라 이 사실상 증인 채택 안건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데요. 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청문회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퇴장해버렸고 이후 회의는 정회가 됐습니다. 이 다시 속개한 법사위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증인 채택 안건은 물론 인사청문회 계획안까지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이 증인 채택 안건에 묶여 이 청문회 개최 일정 자체가 통으로 불투명해진 겁니다. 이후 전체 회의는 산회하면서 안건조정위원 구성과 함께 증인 채택 문제는 다시 여야 협상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인사청문회 첫날을 맞아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은 후보자 청문회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으로 여야 대리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모펀드의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가 가족 관계라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 민주당은 사모펀드의 취득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안 된다고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네, 앞서 정개특위에서도 선거법 처리로 여야가 크게 대립했었는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전체 회의를 연 정개특위는 제적위원 19명 가운데 11명 찬성으로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한국당 의원은 반발 속에 표결에 불참했고 전국은 빠르게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이 한국당은 정개특위 회의장에 들어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앞서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처리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비례대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한 걸음 더 전진했다며 이번 표결 처리가 갖는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 그리고 그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단호한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표결 이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날치기 강행으로 좌파 독재 야욕에 의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하겠다며 청문회 이외에 어떤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선거제마저 법과 질서를 유린해 가면서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이 민주당, 우리 국민과 함께 탄핵합시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하면서 이 법사위에서 최대 90일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 조만간 정기국회가 문을 열지만 이로 인한 전국 후유증은 한동안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북한이 오늘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대내외 정책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고 있을 텐데 관련 소식 나왔습니까? 아직 회의 개최와 관련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통 중요 소식을 하루가 지나서 발표합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에 열리는데 넉 달 만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처리할 안건이 있어서 여는 임시회격이어서 안건과 함께 결과가 주목됩니다. 우선 북미 협상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꼭 두 달이 지났는데 약속했던 실무 협상은 재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회의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을 하고 또 연단에 설지 관심입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을 미국으로 지목하고 미국이 태도를 바꾸길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 우려 속 국방력 강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 대신 안보 우려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 1년에 2번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건 지난 2012년과 2014년인데 당시에는 내부 인사나 교육 개혁안 등이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회의에서 내년을 목표로 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과업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4월 헌법 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 또 조직 개편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지난달 말 광주에서 클럽 구조물이 붕괴돼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조물 시공부터 관리, 안전 점검까지 모든 단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그래서 생긴 참사였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클럽 내부 구조물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에 일어난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도 8명이나 됐습니다. 사람 깔리는 게 보였고 저희 지인분들도 하고 거기 있던 손님들 다 차가 남성분들이 밑으로 올리려고 했죠. 근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안 들어 올려줬고. 무너진 클럽 구조물은 3차례 불법 증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 구조물이 사람 몇 명 무게를 버틸지 계산하거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복층 구조물은 1제곱미터 면적당 300kg을 버티게 설치해야 하지만 무너진 구조물은 35kg 정도만 견딜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경찰은 증축 비용을 아끼려고 규정보다 크기도 작고 약한 사각 철기둥을 쓴 데다 유지 보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으로 구조물의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부실하게 지은 구조물은 15명 이상 올라가면 무너질 위험이 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에는 무려 30-40명이 구조물 위에 올라갔고 안전요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11명을 입건해 현 대표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앞으로 공무원 유착 관계나 특혜성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것이 아니고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조국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시면 되죠.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자, 조용히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회 잘라서 청문회하고 관계없이 우리 교육위 차원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또는 우리나라의 특권층이 어떻게 이런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입시 부정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제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교육위에서 교육부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교육과 관련된 의사 진행이고 자료 요청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 중에 홍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홍신학원이 1억 3,9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가 2007년도에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 보조금이 11억 원으로 다시 23억 원으로 10배, 20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홍신학원과 관련된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살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대입 과정과 관련해서 특혜 입학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검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방 야당 원내대표를 그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말 저는 그런 식으로 당에 충성하고 원에 충성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당에 충성하는 거랑 이상으로 인사청문 대상자인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줄 거를 달란 말입니다. 인사청문회에 국한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 현안과 관련된 왜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왜 물타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학원과 관련된 부분에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상대방 야당계 아니 그거는 지금 그렇게 그냥 거 아닙니까?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실까
자, 잠깐만. 자, 그러면 저기 회의를 마무리하기 앞서 이 정권에서 자, 공동리로 지명됐습니까? 아니 전수조사를 하라고요. 위원장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라고요. 전수조사를. 아, 위원장도 좀 일 좀 합시다 좀.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자, 그런 식으로 당에 충성하고 원래 충성한다고 해서. 자, 그런 식으로 이상으로 오늘 맞자를 못하겠네. 왜 이렇게 몰아붙여? 아니 물론 하잖아요. 당에 충성했다가 뭐예요? 같은 의원들. 그러면 뭘 시켜놓은 거예요? 조국 후보한테 충성했어요? 조국 후보한테 충성했어요? 박수 세게 하시고. 그러면 의정 활동을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맞죠? 그렇죠. 왜 자기는- 왜 특정 후보에 대해서 특정 후보도 아닌 사람을 물고 늘어지냐고요. 커피 마시면서 다정하게 얘기들 하세요. 내가 한 충성했어요? 조국 후보한테 충성했어요? 박수 세게 하시고. 충성했어요? 조국 후보한테 충성했어요? 그러면 의정 활동을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맞죠? 그렇죠. 왜 자기는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는 초대형 예산으로 짠 겁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등에 대응해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과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513조 5천억 원, 500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400조 원 돌파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어섰고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최고 수준입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고 일본 경제 극복을 위한 R&D와 일자리 예산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보건복지 노동 예산은 180조 원을 넘어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에 2조 1천억 원이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3조 원이 투입됩니다. 제2의 벤처붐 확산에도 5조 5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 중심 경제 강국 구현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 전반의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 신산업 육성 등 혁신 성장 가속화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21% 늘어난 25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13만 개 증가하는 등 재정 투입 일자리 17만 개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 지원이 확대되고 노인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에 4조 원, 붉은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해 4천억 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됩니다. 병사 봉급도 대폭 올라 내년 병장 기준으로 월 54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예상보다 급격히 나빠진 경제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할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 정부는 내년 초대형 예산안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계획대로 대규모 재정이 성장을 촉진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계획에 못 미칠 경우 앞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는 예산안은 정부의 경제 철학에 좌우됩니다. 핵심 기술 자립과 수출 투자 지원 등의 예산이 많이 배정된 걸 보면 정부는 내년의 경제 성장과 활력 제고에 확실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야 할 돈도 이전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1년 전 정부의 예상보다
올해 다시 계획을 짜보니 8조 9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는 2023년에는 예산이 600조 원도 넘어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력 산업인 반도체 위축 등으로 기업의 수입이 줄어 법인세로 내는 금액도 급감해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0.9%, 2조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은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재정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그동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 미만을 내년에는 가까스로 유지하겠지만 이후 3년 동안엔 40%를 넘어 중반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수도 늘어나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늘릴 부분은 확 좀 늘려가지고 제대로 좀 해보게 해보자. 좀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진짜 뭐가 산업에 싹시 돋아나고 이렇게 하게 하겠다. 결국 정부의 계획대로 경제의 혁신과 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내야 앞으로 세수도 늘고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 계좌가 새로 도입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보다 2조 가까이 늘어난 예산 13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이 새로 신설됩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8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과 정신건강 예산은 올해보다 27%와 34% 정액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포용 국가를 실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비판이 많았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9조 원 가량으로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정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지원금을 정액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한 법 규정에는 훨씬 못 미치는 14%에 불과합니다.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 지원도 강화해 보조 연장 보육교사 12,000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A형 간염에 취약한 20대에서 40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2회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우리에게 혁신은 자연스럽다. SK 이노베이션. 원산지까지 직접 관리하고 8단계로 거듭 검증하고 녹용 팁까지 담아낸 정관장 천녹. 저의 녹용은 천녹입니다. 정관장 천녹.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은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을 동반하며 단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에 머무는 등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8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충청과 남부지방에 가을 장마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여기에 대한 반응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큐 2부에서 뵙겠습니다.